네, 시장 전략 전반적으로 세워보도록 하죠.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 모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3.06% 하락세를 보이면서 3,500선을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3,5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다라고 그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다 보니까 정말 3,500선에는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네. 한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3,350 네. 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이틀간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급락이 일어나고 나서 급등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저항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바닥이었던 상해 종합지수가 2,870 정도, 2,850 정도에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20일 평균선을 뚫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저항선인 60일 평균선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조정이 일어났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21%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저항선에 부딪힐 때 하락을 일으키려면 어떤 펀더멘탈한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때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시장에서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위험성이 높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신뢰성 상실을 이유를 들고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중국만 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월요일에. 네, 6.9%가 나왔습니다. 그 전분기 계속 7%씩 증가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공식 통계에 대한 회의론이 그렇죠. 분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를 했죠.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 의심이 성장 실적하고 재반 지표가 일치하지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 수출과 수입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9월 달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6.9% 성장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소매 판매나 서비스 여신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증가율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1% 증가율 때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들여다보시고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감안할 때 이제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할 것이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다면은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기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연말까지 적정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3,700에서 4,400 사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적어도 10% 이상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 투자를 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양상이었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중국과 연관지어서 우리 시장 알아볼까요? 네. 매번 듣는 소리죠. 네, 그렇죠. 네. 경기 둔화 중국이 네. 일어나면 한국 경기에
비상등이 켜진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중국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1%포인트 낮아지면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7%포인트 낮아진다는 내용을 전에도 발표를 했었고요. 결국 한국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가장 높은 국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면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논리를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을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보실 때 중국의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뭐 15%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한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위안화 쇼크가 왔었을 때 네. 보시면은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다.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진작 대책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을 쳤고 한국 변동성은 더욱 더 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조만간 회복을 할 것이다는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조정도 어느 정도 좀 핑계성이 좀 많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코스피도 121선 저항선에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네. 바닥 대비해서 14%나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이 빠지면서 한국 시장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저항선에 도달했었기 네. 때문에 하락을 일어났고 바닥 대비해서는 한 13% 상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디멘탈한 이유를 놓고 봐서는 뭐 중국 경제 침체의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개별 종목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것을 확대 해석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러니까 상승도 많이 했지만 하락을 했던 지난 이틀간의 네. 업종을 보시면은 조선과 건설이었죠.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이나 네. 그 삼성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그 전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의 투자를 기회를 좀 삼아야 됐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개별 종목의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은 네. 그동안 정말 길을 못 펴고 있었던 LG전자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그저께였나요?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LG전자의 사례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의 경제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글로벌 네. 시장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는 LG전자의 실적이 아니라 그 뉴스가 나왔는데 네. 제조 경쟁력이 있다. 전기차에 장착하기로 한 핵심 부품 11종을 GM 전기차에 팔게로 했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죠. 결국 뭐냐면 그 한국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미래의 한국의 발류에이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런 저평가 현상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한 90개 종목들의 발류에이션, 대형주들의 발류에이션을 놓고 보시면 PE가 9배, 뭐 PB가 0.9배, 그리고 PSR이 0.5배, 그다음에 ROE가 10%.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숫자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그 박스권에 유지시키는 ELS에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면 눌러놓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결국 LG전자 뉴스처럼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낮은 발류에이션의 저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오래 유지가 된다면 네. 당연히 향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트리거 포인트는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소비 회복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악재도 있었죠. 그렇죠. 예. 앞서서 짚어주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예. 이것을 또 확대 해석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락을 어저께는 크게 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조선과 건설업종의 어떤 구조조정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다. 가장 좋지 않았던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감자나 아니면 증자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막바지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두 네. 업종을 좋게 보는데 어떤 업종의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냐면 네네. 여태까지 벌써 구조조정을 많이 일으킨 그런 종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네,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그게 아마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 건설 쪽은 그 GS건설, 대림산업 정도 위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관련된 우려가 네. 없는 종목이어야 되겠죠. 이런 네 개 종목은 보면은 그 합병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가 지금 나온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뭐냐면 삼성중공업과 합병을 하려고 네. 발표를 했었는데 무산이 됐죠. 그 이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성 요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향후에는 증시 상승에 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2,330, 여전히 긍정적으로 코스닥이 보시는군요. 752 이렇게 보시면서 3개월, 6개월 내지 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